네, 시황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시장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우리 증시 딥시크와 관세 충격은 있지만 2,500선 위로는 올라와 있고 이번 주 시장 먼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주 초반에는 관세 이슈가 시장을 좀 흔들어 놓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장이 부러뜨리거나 뭐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좀 주 초반에는 좀 흔들리면서 2,500선 지지력 테스트는 있겠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12일 날 CPI, 13일 날 PPI를 확인하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높아지면서 다시금 위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는 이번 주는 좀 주 초반에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주 후반으로 가면서 좀 상승폭을 높여가는 2,600선에 근접하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라는 이 새로운 무기를 꺼냈는데 11일이나 뭐 12일 정도의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내용을 일단 봐야겠지만 그쵸. 트럼프가 꺼낸 상호관세 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보편 관세가 상호 관세로 좀 바뀌었다 정도지 아예 새로운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편 관세라고 한다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 상호 관세라고 한다면은 각 국가 간의 협정이나 그리고 관세를 감안해서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편 관세 일방적으로 10% 20% 부과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나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들 들어보셨겠죠. 트럼프의 전략 중에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슈 정책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강도의 그 정책 제안을 하는 거죠. 최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부가 이번 보편 관세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그러니까 잘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던지고선 이제 그 던진 시점에서 이제 우왕좌왕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그러면서 상대방이 약점을 공략해서 최대한 이익을 뺏는다라는 게 그 전략이거든요. 네. 벼랑 끝으로 내몬 다음에 살려주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전략이 펼쳐지는 과정에서는 뭐 금융시장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센 정책들을 발표하고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 협상이라든지 또는 이 관세를 유예하는 식이라든지 아니면 품목별로 본다면은 국가별 좀 예외 사항을 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처음 임팩트보다는 점점 약해질 거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협상으로 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청문회 나와서 얘기한 게 미국 관세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을 말해줬는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바로잡는 협상 수단. 그리고 관세는 또 이제 세수 증대를 위한 것, 마지막으로는 제재가 아닌 협상을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들을 명시해줬거든요. 즉 관세 정책은 어떤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제재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이 최대한 이익을 얻기 위한 협상 수단임을 좀 더 기억하신다면 시장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좀 매크로 흐름들 그리고 향후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변화들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고 궁극적으로 협상으로 가는 트럼프의 전형적인 전략이다라고 봐주셨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주에 큰 폭 내렸다가 다시 좀 상승을 했고 4.5% 수준 정도에 있는데 국채 금리 흐름과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최근 국채 금리가 급반등을 한 데에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냥 금리 인하 한 번 정도를 예상을 했던 상황이 유지되는 상황이었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게 심리, 수급이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입찰이 부진하다, 그리고 고용지표 잘 나왔다,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투자 심리와 수급이 4.8까지 끌어올렸었는데 이게 좀 꺾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뭐 발표됐던 서비스업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되는 것도 있었고 최근 보면은 심리가 완전 꺾이는 그림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동안 걱정했던 물량 부담들을 좀 덜어내는 그런 계획들이 나옴으로써 인해서 채권금리가 꺾이는 그림인데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지난 주말 이전 같았으면 채권금리 아마 급등을 했을 겁니다. 고용지표도 견조하게 나왔고 실업률은 둔화됐고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3에서 4.3, 1%포인트가 대폭등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채권금리나 달러화는 좀 제한적인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은 이번 주 있을 물가를 대기하면서 방향성을 좀 더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심리나 수급이 그동안에는 너무 일방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왔다면 최근에는 금리 하방 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리나 수급이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한때 이제 110포인트 위협하던 달러 인덱스는 108포인트 정도에 있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1,455원 정도. 네. 아직은 조금 이제 불안해 보이는데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더 올라가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미국 경제 지표들을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센 경기 부양 정책, 경기 모멘텀보다는 좀 경기 모멘텀이 좀 슬로해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보면 소비 쪽은 조금은 약해지고 있고 반대로 제조업 지표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미국 경기가 급격히 둔화된다기보다는 완만한 둔화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달러가 더 강해지기보다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아직까지 못 올라오는 것은 달러 인덱스 자체도 많이 높죠. 지금 107, 108 정도로 110에서 약간 내려온 정도라서 저희가 예상하는 1분기 중에 104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도 자연스럽게 1,450원대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는 국내 정책 리스크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국내 정책 리스크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한 30원 정도 반등을 했다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니까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국내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다면 아마 그게 뭐 최근 예상으로는 2월 말 3월 초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 되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좀 더 큰 폭으로 레벨 다운되면서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도 잘 챙겨봐야겠고요. 최근 그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는 좀 오락가락하는 흐름도 네. 있고 방산이나 뭐 조선 뭐 이런 쪽으로는 뭐 매수도 이어지지만 전체 규모로는 아직은 매도세라고 봐야 되겠고 네. 외국인 매수는 언제쯤 좀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십니까? 들어오고 싶은데 여러 여건이 좀 만만한 것 같습니다. 뭐 12월에도 좀 들어오려다가 정책 리스크가 터졌고 네. 그리고 1, 2월에도 들어오려다가 실적이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달러가 강해지면서 또 못 들어왔던 네.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의 흐름들은 뭐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대규모 매도가 출회되기보다는 조금씩 매물이 나오고 조금만 풀리면은 좀 매수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는 두 가지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정책 리스크 해소 이게 해소되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달러보다도 좀 더 강해지면서 외국인 수급에는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고 외국인 수급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 시즌 매년 실적 쇼크라고는 하지만 매년 실적 쇼크 안에서도 그 다음에 실적까지도 좀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실적 전망 자체가 좀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컨빅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면 이제 실적은 안정을 찾고 이때부터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첫 번째로는 국내 정책 리스크 해소 두 번째로는 2분기 실적 시즌 종료 이후 실적 안정성 확보 이 두 가지가 외국인 수급에는 중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두 가지 모두 다 우호적일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는 매수 전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순매수를 위한 조건, 국내 정치적 리스크 해소에 따른 환율 안정과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이제 실적 시즌인데 딥시크 우려로 좀 출렁이다 엔비디아는 최근에 주가가 좀 안정세에 찾아가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같은 이 HBM 반도체 기업들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 네. 딥시크로 인해서 여파가 좀 장기화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드리면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런 관세 정책도 마찬가지고 과거 위기라고 했던 헝다 디폴트 사태나 벽개원 디폴트 사태를 본다 하더라도 네. 초기 충격이 컸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실체가 드러나고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시장은 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거든요. 이번 딥시크 사태가 우리 쇼크가 AI 산업에 있어서 이 전환점이나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그림은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규모 그리고 금액으로 밀어붙였던 성장이 이제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뭐 하드웨어보다는 반도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AI 반도체는 끝난 거냐? 전혀 그렇지 않죠. 뭐 딥시크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동안 캐펙스 투자를 이제 줄인다거나 꺾인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안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서도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는 계속되는 그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성 이어갈 것이다. 다만 이전처럼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모멘텀 자체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모멘텀 강도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밸류 플레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6배, 25배 정도에서는 좀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1차적으로는 34배, 140달러, 150달러 정도, 그 정도 레벨로 온다면은 한 번 더 레벨을 올려갈 만큼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의 성장성은 이어지겠지만 모멘텀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이번 주는 미국의 그 물가 지표, 네. 아까 뭐 잠깐 말씀은 해주셨지만 CPI, PPI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CPI는 헤드라인 CPI는 지금 3개월 연속 급반등을 했어요. 네. 근데 4개월 만에 좀 정체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어 CPI는 지난달에 예상외로 좀 둔화됐거든요. 네. 이번 달에도 한 단계 더 둔화되면서 좀 2개월 연속 둔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3일에는 바로 PPI가 발표되는데요. 근원 PPI 그리고 헤드라인 PPI 모두 다 4개월, 5개월 만에 좀 둔화세를 보여주면서 그동안의 물가 반등이 일시적이었고 이제는 다시금 둔화가 재개되는구나라는 기대감을 좀 되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주말을 계기로 또 한 번 금리 인하를 한 번밖에 기대 안 하는 시장에는 2번 정도의 기대감, 그리고 향후 흐름에 따라서 2번 이상의 기대감들을 좀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림들이 좀 지속되는 그림 나타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달러나 채권 금리는 지금 레벨보다 더 낮은 쪽으로 가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의 둔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뭐 지난주 미국의 고용 보고서는 여전히 이제 고용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지금 뭐 물가 지표 지금까지만 고려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자체는 지금 상반기에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통화 정책은 항상 바뀝니다. 네. 자, 24년의 경우도 3월 달에는 24년에 3번 금리 인하한다 그랬다가 6월 때는 한 번 한다 그랬다가 9월 달에 4번 한다 그랬죠. 네. 분기마다 굉장히 급격한 변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물가나 시장 흐름들을 그리고 경제 흐름들을 좀 예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 1월 물가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특히 PC 물가는 1월 달에 큰 폭으로 둔화되거든요. 그리고 2월까지 물가 둔화세가 이어지고 최근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용이 더 둔화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아마 3월 달에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여부도 좀 달려있겠지만 점도표를 2번에서 그러니까 25년 금리 인하 점도표를 2번에서 3번 정도로 확장시켜주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그보다 더 강한 비둘기파적인 기대감을 살려가면서 시장에는 좀 안정성을 높여주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더 크게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연준이 비둘기로 돌아설지도 이번 주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맞서서 캐나다나 멕시코 중앙은행 금리 인하하면서 좀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우리도 이제 결국에는 관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한국은행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글로벌 주요국들을 보면은 관세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극복하기보다는 반대로 그러니까 내수를 살려서 이 충격을 좀 최소화하겠다라는 정책을 다들 펼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글로벌 금융시장이 나쁜 일은 아니겠죠. 전문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린다는 얘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뭐 환율만 좀 안정된다면 저희는 충분히 2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이 여전히 높은 레벨이고 2월 말까지 정책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약간의 발언에는 좀 매파적인 뉘앙스는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는 하지만 추가 금리 인하는 향후 흐름을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그렇지만 지금 내수라든지 전반적인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위축된 상황이라서 저희는 2월 금리 인하는 일단 하고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재정정책이죠. 재정정책이 좀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한 40%는 1분기에 집중하고요. 전체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한다라고 하고 있고 추경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한국 증시, 특히 작년 하반기와 한국 증시가 굉장히 부진했고 차별적으로 약했던 이유는 내수 변경 정책이 없다, 그리고 차별적인 유동성 약화 국면, 유동성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책, 중국은 재정 정책, 그리고 유럽은 금리 인하, 이걸로 내수 부양의 의지를 피력했던 가운데 한국은 좀 정책이 부재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는 인하하긴 했지만 한국이 대출 규제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확장되고 팽창되는 과정에서 한국만 꺾였던 그림이거든요. 즉
이번 정책 리스크가 시장에는 단기 충격을 주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소외될 만한 이유를 좀 제거해주고 좀 더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환율만 안정되면 이번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금리를 내려도 다만 매파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 통화정책과 함께 이 재정정책의 움직임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약간 좀 주춤한 양상이었는데 네. 조정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는 네. 반면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같은 이런 기대감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미국 증시는 뭐 꺾이거나 조정받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완만한 박스권 그러다가 이제 3월, 4월 지나면서 좀 더 올라가긴 할 텐데 네. 2023년, 24년 같은 급격한 상승세가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네. 글로벌 증시 중에 가장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데 그동안에는 실적 기대가 굉장히 빠르게 꾸준히 쉬지 않고 올라가면서 이 밸류에이션 매력 부담을 좀 덜어냈던 거거든요. 실적이 올라가는 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60% 이상이 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은 달러가 좀 강해지는 구간에서 흔들릴 수 있다. 즉 실적이 나빠진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잘했거나 예상보다 좀 잘하긴 했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것,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친다라는 것들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림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꾸준히 상승했던 선행 EPS 흐름이나 실적 흐름들이 좀 정체되거나 좀 약간 밀려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달러가 좀 안정되게 된다면 그동안에는 미국만 좋다 보니까 달러가 강하면서 미국 증시만 좋았고 미국으로만 전 세계에 돈이 들어갔거든요. 만약에 달러가 지금 말씀드렸던 단기적으로 104포인트, 궁극적으로 1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달러에서의 달러 선호 흐름들이 좀 약해지면서 신흥국, 신흥 아시아 증시가 특히 그중에서 중국이나 한국 증시가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미국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으로만 들어간 ETF 자금이 1,000억 달러입니다. 네. 여기서 10%만 빠져도 다른 나라들은 되게 많은 풍부한 유동성 환경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펼쳐지면서 미국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은 이 그동안 벌어졌던 갭을 좀 좁혀가는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는 완만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AI 성장 기대감에 따라서 작년 또 2월에 우리 증시 이제 전력 설비 업종들도 조금 좋은 흐름이었는데 네.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네. 수주 모멘텀에 대한 기대도 있고 수요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인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한 데 따른 과열이나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감안해야 될 때다. 네.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좀 쉬었다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 한두 달 정도는 과열을 내려놓고 매물 소화를 충분히 거친 뒤에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거죠. 인터넷이나 제약바이오 업종을 한번 펴놓으시고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한두 달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인터넷과 제약바이오 업종이 기계업종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조선업종까지를 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뒤에는 한두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지금은 기계는 좀 중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좀 조정시 매수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밸류에이션 부담도 잘 고려를 하셔야겠고요. 국내의 변수가 워낙 많아서 앞으로 우리 시장에 좀 국내 시장에서 주목해야 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것들을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뭐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 가시면은 뭐 여러 가지 베팅하는 것 중에 네. 우리나라 탄핵 이슈를 베팅하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전에 탄핵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변동 추이랑 네. 코스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 그 정도로 정책 리스크에 좀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달, 그러니까 이번 주 2월 11일하고 13일에 7차 8차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네. 추가적인 변론 기일을 아직까지는 예정을 안 했거든요. 만약에 13일이든 11일이든 변론을 종료한다라는 선언을 하게 된다면 예상했던 것보다는 결정이 선고가 좀 빨라질 수도 있어서 이런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얼마나 빠르게 해소되는지 여부 시점을 가늠하는 게 이번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변론 기일을 추가적으로 더 설정하게 된다면 조금은 좀
그 기대를 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긴 하겠지만 저희는 만약에 변론 기회를 추가로 산정하지 않고 여기서 변론을 종료한다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게 된다면 빠르면 2월 안에 선언이 되고 공소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변수를 한번 지켜보신다면 앞서 쭉 말씀드렸던 원달러율이 레벨 다운되는지 그리고 코스피가 그동안 부진했던 흐름에서 좀 올라오는지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내 이 정치적 리스크가 빨리 결론이 나는 것이 이제 증시에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외국인 순매수 유입에 대한 질문 드렸었는데 연기금의 경우에는 2월 들어서 순매수 좀 강화되고 네. 있는데요. 25거래일 연속 순매수 진행 중이라는 집계도 나오고 네. 연기금의 매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1월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 주식 네. 비중이 11.9%밖에 안 되고요. 저희가 12월까지 추정을 하면 11.6%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올해 연기금의 그 목표치는 네. 14.9%거든요. 3%포인트 이상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채워 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뭐 밀리는 대로 더 사고 반등을 하면 조금 덜 사긴 하지만 매수 기존 이어지고 있거든요. 등락과 상관없이. 그래서 2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일평균 1,000억 이상씩 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저희는 이 매수 기조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년은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사면 팔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기금의 수급을 이렇게 받쳐주게 된다면 시장은 우상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 굉장히 빠르게 급반등을 하고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에처럼 급격한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정받은 뒤에 다시금 순매수와 함께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연기금은 중요한 버팀목이자 시장의 방향성, 추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연기금의 매수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번 주 이제 또 2월 시장 대응 전략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보면 악재란 악재들은 너무 많죠. 네. 근데 그동안의 악재들은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1,5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네. 심리가 격정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역사적 고점이 1,900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이 근접했습니다. 이제 네. 막 시작했는데 이런 흐름이라서 저희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 통상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일정 부분 선반영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히려 상반기에는 이 트럼프의 약간 미치광이 전략을 좀 역으로 활용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5월이 돼서야 보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액션이 취해질 겁니다. 4월 1일까지 무역 협정이나 이런 무역 적자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한 달 정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는 5월 초부터는 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좋은 그림들, 그러니까 트럼프의 과격한 액션이 취해지게 된다면 네. 그로 인한 변동성을 좀 활용하는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관세로 인해서 또 들어오는 것은 선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몇 달 뒤 관세 때문에 120원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걸 빨리 많이 사놔야 되겠죠. 그런 그림들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3개월 연속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 지표도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12월 달 미국 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도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네. 그리고 중국 교역 지표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1월 한국 수출도 마이너스 10.3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일평균, 그러니까 조업일 수주가 줄어드는 영향이고 일평균으로 보면 7.7로 12월보다 잘했거든요. 네. 이런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고 이로 인해서 교역이 좀 살아나고 선수회에서 교역이 좀 살아나게 된다면 한국 기업 실적 그리고 수출 여전히 꾸준히 견조한 흐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앞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발언에 일일비를 할 수는 있어도 지금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펀더멘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 급락은 트레이딩 기회로 활용하시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좀 따라가는 전략보다는요. 지금 바닥권에 있는 아직 많이 못 오른 뭐 반도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좀 뭐 자동차라든지 이번 2차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 부진했던 업종들이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 그동안 악재에 의해서 눌릴 대로 눌려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업종들의 종목들 한번 잘 모아가신다면 아마 코스피가 2월, 3월 중 2,600, 2,700을 향하는 흐름에서 저희는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과 기업 실적에 주목을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지금 뭐 단기 급락이 그래도 뭐 트레이딩 기회다라고도 봐야겠는데 단기적으로는 또 어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그동안 뭐 지금 뭐가 많이 올랐다, 뭐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관심 없었던 업종입니다. 기계업종은 어마어마한 급등 이후 6개월 동안의 조정을 거친 뒤에 다시금 반등하는 과정이고요. 네. 제약바이오는 한 6개월, 7개월 전만 하더라도 관심이 없었죠. 인터넷도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관심이 없었고 지금은 좀 관심이 없는 많은 투자자들 관심이 없는 업종을 바라보자, 그리고 싼 업종들을 바라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올해 아직 못 오른 업종이거든요. 네. 나머지 업종들은 좀 반등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업종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저는 이번 반등 국면에서 충분히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시장보다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좀 싼 거,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꾸준히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와 같이 그동안 좀 부진했던 업종들, 관심이 없던 업종들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역발상을 해보자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